오늘 그 전에 저거 듣고 이제 다 온 거죠? 그렇죠? 오늘 일단 네, 제 소개를 이제 먼저 간단히 좀 할게요. 이제 전 이번에 대치명인학원에 신규 입성한 여러분들의 퍼스널 트레이너 수학 강사 이면빈이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목적을 좀 가지고 하는 자리인지 먼저 이제 조금 소개를 하고 바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연히 거기 프린트 맨 앞장에 이제 펼쳐져 있지만 1등급 최상위반 공개 특강 자료다. 그러니까 최상위를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수학상을 당연히 한번 좀 했으니까 이 수업을 신청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 오늘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봤을 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는 뭔가 어떤 한 문제를 풀더라도 기존에 당연히 뭐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문제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어때요? 주어진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를 이걸 1시간을 늘어잡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좀 더 다양한 시야로 보면서 조금 더 유형이 변화돼서 나옴에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스피드.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한 건 당연한 거죠. 아무래도 어떤 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빠르게 풀어갈 것인가 라는 걸 좀 포인트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도구 정리다 라는 표현을 쓸 건데, 한마디로 이제 최고 난도 같은 경우는 뭔가 생각해서 풀어내는 건 맞아. 근데 일단 공부할 땐 생각해서 풀어내는 건 맞는데, 아무튼 결국 최고 난도 문제가 학교 시험에 등장했을 때 그거를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내가 한번 조금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 문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딱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반응하려면 바로 그 고난도 유형에 대한 도구 정리가 스스로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중점으로 유형을 한 3개 정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장을 잠깐 넘어가기 전에 이 잠깐 화면을 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개 특강의 목적, 이 3가지를 얘기했고, 일단 시간 자체는 일단 1시간 정도 내외 걸릴 겁니다. 뭐 길게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이제 학교에서, 공통된 학교에서 좀 최고 난도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그 가지수가 크게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뽑아서 복수수, 그 다음에 오메가 나오는 파트 있죠. 그리고 나눗셈 정리, 그리고 이차함수 최대체수, 범위 따져서 굉장히 힘들게 구하는 걸 좀 다뤄볼 거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준비된 문제가 학교별 최고 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못 푼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걸 이해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러면 나는 그냥 사기꾼인 거고, 만약 그러면 여러분도 이걸 이미 오늘 시간을 통해서 그냥 이해하고 끄덕끄덕 했다? 그럼 사실상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제 시험 바로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이제 대치명인 이면빈을 검색을 하시면 다시 보기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간 부분을. 그래서 일단 넘어가 보시면요. 그 한 장 넘어가 보면 당연히 1번, 2번이 있을 텐데 그 부분 말고 한 장을 더 넘기시면 로이드라는 부분이 돼 있고 이제 설명이 있는 란이 있죠. 1.1, 1.2, 1.3, 1.4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당연히 진행을 할 때 일단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니까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압축을 시켜서 진행할 거니까 뭔가 되게 친절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도구를 활용하면 조금 더 문제를 접근하는데 새롭고 빠르고 도구 정리할 수 있다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복소수를 접근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기하적으로 접근을 하면 편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걸 우리가 복소평면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됐고, 일단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돼 있을 때 저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X축에다가는 실수 부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허수 부분을 써서 좌표 평면에 입력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목적은 가면 갈수록 분명해질 거고, 이렇게 시야를 좀 그래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궁금한 건 이 A 더하기 BI가 궁금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A 더하기 BI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네제곱하고 뭐 100제곱하고 이런 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거듭 제곱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를 좀 보는 토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 2 더하기 3i 표시해봐. 당연히 표현할 수 있겠죠. 2,3 찍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3i 찍어봐.
그러면 0, 마이너스 3 찍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좌표를 하나하나 다 여기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거기 엄청난 긴 내용이 나와 있죠. 오늘 시간은 그건 필요가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할게요. 여기서는 일단 절대값 Z라고 쓰면 이걸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면 방금 전에 복소수를 저기 좌표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저 원점으로부터 그 복소수까지 연결을 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선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선분을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로 표현할 거냐면 Z의 절대값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절대값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절대값 용어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점 Z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절대값 Z로 나타낼 거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다른 용어로 크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타라고 표현을 했죠. 세타가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 X축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실수에 있는 점들을 찍는 거기 때문에 실수축, X축 다 똑같은 말인데 편의상 실수축이라고 할게요. 이 실수축부터 여기는 선분까지의 이루고 있는 각도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편각이라고 부를 건데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름을 각이라기보다 이루고 있는 편각이라는 건데 유일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잘 봐요. 지금 여기에 선분이 놓여져 있으면 벌어진 정도를 재면 이 세타가 되는데 얘를 만약에 360도를 한 번 더 돌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다시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럼 계속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돌리더라도 이 자리에 있을 테니까 그 각도는 유일하진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보는 시간에는 다 다룰 게 아니라 딱 제한을 좀 시키겠습니다. 0도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각도만 다룰 거예요. 왜냐면 뭐 540도, 600, 뭐 몇 도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규칙성만 파악하면 그냥 거기서 360을 더하거나 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0도랑 360도 사이만 하겠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거기 밑에 쭉 써놨죠. 이제 보시면 뭐 1 같은 경우는 편각이 몇이냐 또는 뭐 I 같은 경우는 편각이 몇이냐를 같이 한번 찍어보면서 약간 살짝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그냥 좌표평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제 이 친구는 X축, Y축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건 실수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쪽에 있는 거는 허수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친구가 누구죠? 당연히 1이야, 1. 그쵸? 그럼 1을 찍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냥 여기다 1을 찍으면 되는 거죠. 왜? 허수 부분이 0이니까 이 Y축, 즉 허수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0이 될 테니까 이 지점을 1이라고 할 거고 이제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I라는 친구 있죠? 허수 단위 I라는 친구. 그럼 걔를 찍을 땐 어떻게 찍을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 부분에 I를 찍으면 된다는 거죠. 왜? 0,1이니까. 그쵸? 실수 부분이 0, 허수 부분이 1이니까 I를 찍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뒤에 넘어가면 이런 친구 있죠? 오메가라는 친구 있어요. 그쵸? 근데 오메가가 종류가 여러 개인데 세제곱해서 1 되는 친구 있죠. 그치? 이 친구를 우리가 뭐 굳이 근해 공식까지 써가지고 써보자면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이 친구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지점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현을 하시고 허수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위에쯤에 2분의 루트 3을 표현하시면 되는데 얘가 좀 특별하죠. 왜냐? 얘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 비율과 이 비율이 1대 루트 3을 이루잖아. 그럼 우리가 1대 2대 루트 3을 이루고 있는 삼각형 있죠? 직각삼각형 중에서 30도, 60도, 90도를 이루고 있는 1대 1 루트 3 삼각비 이루는 삼각형 있죠? 그럼 얘가 이루고 있는 편각은 몇 도냐라고 물어본다면 얘 같은 경우는 90도에서 30도를 더 더했으니까 120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써놓은 우리가 자주 보는 뭐 1이라던가 I라던가 뭐 마이너스 1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을 다 이 좌표평면에 표시를 하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크기 그리고 뭐 편각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그 친구들을 우리의 관심사는 거듭 제곱을 했을 때 걔네가 어떻게 움직이냐를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포인트로 좀 봅시다. 거기 3번을 보시면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 부분을 본 수업에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거고 오늘은 사실 공개 특강이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는 이 부분을 증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에 이 증명하기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뭐냐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저 Z라는 복소수를 계속해서 제곱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제곱이 아니라 10제곱, 100제곱, 뭐 500제곱을 계속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크기 자체는 말 그대로 제곱을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원래 크기가 3이었으면 얘를 50제곱을 하면 크기 같은 경우도 50제곱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때? 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사이즈가 좀 컸으면 제곱하면 엄청 커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크기는 아마 1인 복소수일 겁니다. 그럼 얘는 n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1이잖아. 그럼 사실상 1인 원 안에서만 계속 뺑그르르르르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은 평각 같은 경우는요. 돌리잖아요. n제곱이 돼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얘는 곱하기 n이 됩니다. 그걸 나중에 증명을 할 거고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크기는 n제곱을 하는 거지만 각도는 n제곱이 아니라 얘는 n을 곱하는 거야. 다른 거죠? 그렇지. 얘는 뭐야? 말 그대로 회전이죠. n 회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30도였던 평각이었던 복소수를 제곱을 하면 60도가 되고 거기다가 세제곱을 하면 90도가 되고 120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보시면 거긴 안 나와 있고 이 빔에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조금 신기할 거예요. 뭐냐? 우리가 허수단위 i라고 알고 있는 친구 있죠? 뭘 알고 있죠? i를 계속해서 곱하면 4개씩 바뀌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쉽다는 얘기죠. 왜? i는 90도니까 0,1을 표시하면 되면 여기에 표현할 거고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좌표 평면에서 여기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i를 세제곱하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이너스 i라고 알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의 표현이 되겠죠. 그럼 뭐야? 얘가 i를 제곱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4개에 있는 그냥 정사각형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i의 121승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냥 사실상 4바퀴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21을 4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몇이냐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실상 그냥 이 i라는 지점에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90도에서 한 번 더 돌아갔으니까 180도가 되고 270도가 되고 원래로 오고 90도, 180, 270 이렇게 이루는 걸 비주얼,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i는 쉬워. i는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거든요. i는 쉬운데 결국 하고 싶은 게 좀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고난도 문제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오메가 같은 경우. 오메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 그랬으니까 아까 찍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을 찍었죠. 얘가 근데 정확하게 30도, 60도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는 거니까 90도에 여기 있는 30도를 내서 120도를 이루고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뭐야? 한 번 곱할 때 120도가 되니까 두 번 곱하면 240이 될 거고 한 번 더 곱하면 360이 되고 얘가 계속해서 삼각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방금 문제를 푸는 거는 얘는 x 세제곱은 1 이렇게 되는 이 허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네. 1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0도기도 하지만 얘는 몇 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360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야? 세제곱은 뭐라 그랬죠? 3번 돌아가는 거라 그랬잖아. 3번 돌아가서 1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한 번 돌아갈 때는 얘는 몇 도가 된다? 120도가 된다. 이렇게 역으로 판단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 그럼 얘만 되는 건 아니겠지.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육각형도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친구 있죠? x 세제곱 해가지고 마이너스 1 된 오메가도 있잖아요. 1 된 오메가도 있지만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얘는 여기서부터 반 돌아간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180도라고 볼 수 있죠. 3번 돌려서 180도예요? 그럼 한 번 돌아갈 때 60도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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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이렇게 6번마다 이걸 우리가 주기라고 하죠. 주기가 6번 돌아갈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온다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주 보는 거 뭐 있어? 이런 친구도 있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를 보면 항상 뭐 했었죠? 얘를 제곱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 얘를 제곱하면 i가 되니까.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원리였냐? 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표현하면 걔가 그냥 45도를 의미하는 게 되는 거니까 8바퀴 돌아오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이 숫자를 보고도 바로 판단이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에서? 최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봤지만 여기 나오는 각도들이 어때? 이걸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잖아요. 특수각에 대한 어떤 정보만 파악한다면 얘를 몇 바퀴 돌렸을 때 다시 원래대로 올 것이냐? 그거를 일반화시킨 게 xn제곱은 1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는 거를 2나 3, 4 이런 걸로 국한시킨 게 아니라 사이즈를 8, 12, 24로 늘리더라도 몇 번 돌려야 1이 되는지 그 x의 정체가 누군지를 역으로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고 당연히 뭐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실근에는 관심이 없죠. n승에서 1 되는 실근 뭐야? 1 있으면 되잖아요. 1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허근 중에서 n승에서 1 되는 그런 친구들 관심을 두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 책에도 있습니다. 4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오늘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본 건 사실상 그림을 보여준 거고 결국 그 그림을 토대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볼 건데 이거는 굳이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특징적으로 3, 4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숫자가 다 들어가더라도 이 4가지 성질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예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어쩔 땐 되고 어쩔 땐 안 되고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첫 번째, 당연한 얘기지만 이 허근을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고 얘기한다면 저기다가 오메가를 당연히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왜?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은 근이면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식하면 될까? 오메가라는 친구를요. 각도를 n바퀴를 돌리면 다시 제자리로 온다는 소리예요. 1이라는. 그렇죠?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그림으로 보긴 좀 힘들고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공식을 배우냐면 아마 학원을 다니면 다 이런 공식은 배울 거예요. 우리 인수분해 중에서 n제곱에서 1을 뺀다라고 하면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면 x-1 곱하기 xn-1승 더하기 계속 뒤로 쭉쭉쭉 더해서 더하기 1 이런 공식을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허근을 보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뭐가 안 돼? 0이 안 될 것이고 결국 이 친구를 0으로 만들려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대입을 해야지 0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이 두 번째 식은 뭐 한 거죠? 그냥 이 x식에다가 오메가를 그냥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보다 관찰을 좀 합시다. 뭐를 관찰할 거냐면 계속해서 오메가의 지수를 낮춰가면서 더해서 1에서 끝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할 때 오른쪽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면 오메가를 계속해서 곱하는 거지만 왼쪽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메가를 계속 나눈 거거든요. 그럼 얘네를 쭈르르르륵 해가지고 총 몇 개를 더하면 n개를 차례대로 더하면 걔가 그냥 다 0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어디서 많이 적용이 됐냐? i 같은 경우는 4개를 연속으로 다 더하면 빵이 되고 x3승은 1의 허근 오메가는 3개를 더하면 빵이 되고 6승에서 1이 되는 허근 같은 건 6개를 더하면 빵이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n제곱해서 1이 되는 이 허근들은 n개를 연속적으로 싹 다 더하면 빵이 된다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한테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애들을 더해봐 라고 했을 때 직접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n개 단위로 끊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해. 일단 잠깐 타임. 우리가 자기 자신과 그 켤레복소수를 곱하면 이미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양의 실수 또는 0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허근이니까 당연히 2개를 곱해서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그 상황에서 내가 잠깐 어떤 테크닉을 봐서 이제 잠깐 증명을 할 거냐면 2개를 잠깐 n제곱을 해볼게요. 그냥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 공식을 납득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n제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법칙으로 해서 오메가 n승 그 다음에 오메가 바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오메가 같은 경우는 바랑 n을 뭐 할 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문제에서 오메가 n승은 뭐라 그랬죠? 1이라 그랬죠? 오메가 n승에 1에 바 해봤자 어차피 1바는 그냥 1이잖아. 그럼 얘가 뭐가 돼? 다시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뭔 얘기야? 실수에서 n제곱, 양의 실수에서 n제곱 했더니 1이 됐대. 그럼 그 친구는 뭐밖에 없어요? 1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과 켤레복소수를 곱했을 때 무조건 1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2개가 서로 역수관계란 얘기죠. 항상 역수관계가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랑 i랑 이런 친구들이 켤레복소수랑 자기 자신이 항상 역수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총정리하면 결국 이 4번에서 나오는 공식은 뭐냐면요. 방금까지 뭘 했어요? 오메가 바랑 누구랑? 오메가랑 역수관계다? 이게 이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 오메가 분의 1이랑 이 식으로 잠깐 넘어볼까요?
이 식의 양변의 오메가를 나누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왜냐? 오메가는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변은 오메가분의 1이 될 거고 좌변은 뭐가 되냐면 하나가 감소했으니까 오메가 n-1승이 될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관계랑 이거 두 개 관계는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오메가 바를 원래 오메가의 거듭 제곱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인데 이 두 개 관계가 어떻다? 오메가 바의 1승이면 오메가 입장에서는 n-1승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냐? 좀 와닿게 설명을 할게요. 1과 n-1 둘의 합이 몇이죠? n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오메가 바의 거듭 제곱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그걸 오메가로 바꾸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는 n을 보고 이 n에서 얘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해를 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x의 9승은 1의 허근이에요. 근데 그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문제에서는 오메가 바의 6승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얘를 그냥 뭐로 바꿀 수 있다? 오메가의 3승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를 얘로 고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된다? 이 두 개 합이 9가 되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사실과 아까 그 그림을 조금 연상하면서 풀면 앞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누구보다 빠르게 도구 정리해서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이거 칠판 지우는 동안 1번, 2번을 잠깐 한번 풀어보세요. 잠깐 한번 풀어봐. 일단 딱 이 문제를 보고 나서 당연히 풀이법이 여러 가지일 거예요. 당연히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건데 이제 지금 배운 방법을 한번 적용해 볼까라는 시점에서 보면 일단 뭐가 중요할까요? 저 알파랑 베타의 정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보면 가장 기본 철칙이 뭐라고 배웠죠? 당연히 인수분해야. 인수분해 강제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인수분해를 어떻게 딱 나눠 떨어지게 못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못하면 뭐로 가야 돼? 당연히 근해 공식으로 가야지. 근해 공식으로. 그렇죠? 그럼 근해 공식을 먼저 해볼게요. 근해 공식을 딱 써주시면 2분의 그 다음에 루트 2 근해 공식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그냥 바로 갈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2에서 4를 빼서 했으니까 루트 2i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잘 봐. 내가 알파로 지정할 친구는 어떤 친구를 알파로 지정할 거냐면 2분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2i를 알파로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럼 베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당연히 알파 바를 한 게 누구랑 똑같다? 베타랑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타임. 왜? 그럼 이 알파라는 친구 복수 평면에 찍어보면 걔가 몇 도를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얘를 점으로 나타내면 실수 부분은 2분의 루트 2고 허수 부분도 2분의 루트 2거든요. 그럼 그려봐. 그럼 정확히 뭐야? 1대1 대 루트 2를 이루고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크기를 구한다고 치면 제곱 더하면 뭐야? 1이에요. 1. 크기가 1이라고.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는 그림을 그리셔도 괜찮고 얘는 크기는 1이고 평각이 45도구나. 그럼 몇 번 돌리면 1이 되는 거야? 몇 번 돌리면? 당연히 8번 돌리면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지금 누구의 허근이었다는 얘기예요? X8승은 1의 허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다. 물론 근해 공식을 써서 선생님 이 과정을 안 쓰고 정규 과정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계속 제곱해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마 근해 공식을 쓰지 않고 풀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루트 2x를 이쪽으로 넘겨서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싹 사라지면서 뭔가 깔끔하게 정리는 될 겁니다. 근데 그런 테크닉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근해 공식만으로도 이렇게 8제곱에서 1이 된다. 나 잘 알았으면 끝난 거야. 왜? 출발해볼까요? 알파 101승 줄일 수 있죠. 왜? 8로 나누면 되잖아. 8로 나눠서 나머지만 보면 되는 거죠. 21, 8, 2, 16, 5. 그쵸? 그럼 얘 그냥 뭐라 쓰면 돼? 알파 5승이라 쓰면 돼요. 그리고 알파 100승 베타인데 베타 끼워져 있잖아. 그럼 이 생각합시다. 알파랑 베타는 서로 무조건 무슨 관계?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알파 99승 곱하기 알파 베타를 생각할 수 있잖아. 왜? 여기 있는 알파를 하나를 주고 알파는 하나를 뺏긴 거야. 1이잖아요. 그럼 얘도 생각할 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알파 99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99도 너무 커 사이즈가. 그럼 뭐 하면 돼? 8로 나누면 되는 거죠. 8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니까 얘는 알파의 세제곱으로 적을 수 있는 거고.
뭐 이 친구 규칙성 보인 것 같지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얘도 다시 쓰면 내가 뭐로 쓸 수 있는 거야? 두 개는 베타 제곱한테 주고 자기는 그냥 97제곱이 되면 되겠죠? 어차피 알파 베타는 1이니까. 그러면 97로 8을 나눈다면 나머지는 당연히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럼 지금 5, 3, 1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옆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 더 써볼게요. 옆에는 당연히 알파 98에 베타 3승 이렇게 나와 있겠죠. 차례차례 하나씩 줄고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알파의 95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8로 나누시면 나머지가 7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봐봐. 지금 이 친구들을 다 더할 건데 5, 3, 1, 7인데 얘 어차피 줄여봤자 이제 뭐 나와? 다시 5 나오죠. 5, 3, 1, 7, 5, 3, 1, 7, 5, 3, 1, 7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는 사실상 이 문제는 끝난 거라고. 그럼 우리 이제 뭐 하면 돼? 아, 연속돼서 나오는 규칙성이 발견됐으니까 나는 이 4개의 값만 알아보면 되겠네 하면 끝나는 거라고. 그럼 봅시다. 알파 5승 이것도 더 줄일 수 있죠. 왜? 8바퀴 돌리면 다시 자기 자신이야. 그럼 4바퀴 돌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얘를 다시 뭐로 수정할 수 있어? 마이너스 알파로 수정 가능한 거죠.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날아가네요. 똑같은 원리로 알파 7승 같은 경우는 얘가 알파 3승 곱하기 알파 4승으로 분리가 되니까 얘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알파 3승이 되겠죠. 그럼 얘랑 얘도 어때? 날아가네. 그냥 앞에 있는 4개가 날아가는 구조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식이 총 몇 개냐가 상관없어. 그냥 우리 뭐만 보면 돼? 4로 나온 나머지만 보면 돼. 개수만 셉시다. 1, 2, 101. 101개 아니죠? 하나 더 세야지. 그렇죠? 그럼 총 우리는 몇 개가 있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야? 102개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102개 중에서 얘를 몇으로 나눠봐야 돼? 4로 나눠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나머지가 지금 정확하게 뭐가 나오냐? 2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사실상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개, 100개는 그냥 빵인 거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할 때 앞에 2개가 편하겠어요? 뒤에 2개가 편하겠어요? 앞에 2개가 편하겠다.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사실 본체였다는 거야. 누가? 이 알파 5승, 알파 3승을 계산하는 게 본체였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급발진해서 알파 3승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게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결론이 나온 게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계산해야 되는 게 알파 5승, 알파 3승인 거야. 그렇죠? 근데 얘를 뭐로 줄일 수 있다? 알파 5승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알파로 줄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서 좀 뭘 이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켤레를 이용하면 좋다는 거야. 왜? 알파 3승, 얘 켤레인 베타 2개 합쳐서 뭐 되면 된다? 8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얘 뭐야? 5. 베타 5승 뭐로 줄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베타. 그럼 결국 이 문제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를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꾼 게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정답 같은 경우는 근각에서 관계 쓰면 루트인데 부호를 바꾸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문제를 푸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다른 방법 중에는 얘네를 싹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개한 방법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익혀놓는 게 좋고, 오늘 이 시험지를 집에 가져가서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고안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나랑 얼마나 차이가 나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 난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풀었는데 뭐 그럼 할 말은 없어. 근데 다양하게 여러분이 풀어보면서 경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고, 두 번째 볼게요. 얘가 더 대박이야.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이거 푸는 시간 1분 주면 그냥 바로 풀 수 있거든요.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원리만 파악하면 끝나는 건데 방금 전 풀었던 일관적인 풀이로 가면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을 또 먼저 써보는 거야. x는 조금 더 줄이 맞게 해야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 지점은 이제 루트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4를 빼서 이제 루트를 취할 거니까 i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예를 들어 이제 이 중에서 알파를 플러스가 된 친구라고 하면요, 얘를 또다시 좌표화를 시키면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다? 2분의 루트 3,2분의 1로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잘 봐요.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야. 그럼 x좌표분의 y좌표 하면 루트 3분의 1이니까 어디서 또 많이 본 거죠. 얘는 이번에 몇 도? 30도가 되는 거죠. 아, 얘는 지금 각도는 30도를 이루고 있고
여전히 크기는 제곱 더하면 1이 되겠네. 30도 몇 번 돌아야 되죠? 12번이죠. 12번. 12번 돌아야 정확하게 얘가 1이 되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누구의 허근인 거야? 12승을 했을 때 1이 되는 이 친구들의 허근이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 아, 차수가 아무리 높더라도 12로 나누면 되겠구나. 근데 11을 넘는 애들이 없죠. 그럼 그건 없네. 그 다음에 뭐였어? 12개를 내리 더하면 0이 된다. 어? 계속해서 알파를 거듭 제곱했는데 이게 몇 개예요? 11개죠. 하나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앞에 붙일 거야? 뒤에 붙일 거야? 고민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1에서 출발하고 이런 건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계속해서 앞으로 갈 때 알파를 곱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 알파 11승을 적어도 됩니다. 근데 그 방법보다는 뒤에다가 알파분의 1을 추가하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이걸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를 나눈 걸 추가하는 거죠. 이 뒤에 곱하면 11승이면 크잖아. 큰 건 싫은 거야. 그럼 선생님 이쪽은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이 친구랑 켤레야. 얘네 두 개는 서로 켤레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만 알아내면 다른 한쪽은 뭘 하면 돼요? 그냥 발을 취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값만 구하시면 그냥 얘는 끝난 거죠. 그럼 쟤만 구하면 그냥 끝나겠네. 누구? 날라가겠죠? 왜? 내리 12개를 더해버렸잖아. 그럼 그냥 사실상 저기는 식은 뭐만 남은 거야? 마이너스 알파분의 1만 남은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알겠죠? 항상 두 켤레는 무슨 관계? 무조건 역수 관계. 뭐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일 거고 이 친구는 그럼 얘는 뭐로 바꾸면 돼? 마이너스 알파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네. 그냥 결국 두 식은 뭘 계산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 빼기 알파를 계산하면 되는 거야.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를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일일이 뭔가 제곱을 해가지고 규칙성을 해서 다 더했다? 시험 시간에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 시간은 길어야 60분인데 60분 동안 이하 문제 풀기 위해서 10분, 20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이걸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그냥 사실 1분 컷이죠. 일단 근해공식 쓰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려. 근해공식 쓰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 그냥 한순간이다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수수는 딱 2개 정도 압축됐는데 이거 말고도 오늘 집에 가서 다른 방법 한번 풀어보시고 실제로 여러분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서 다른 문제들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세요. 아마 비슷하게 풀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사실 두 번째 주제는 이거보단 좀 가벼워. 아마 처음 배우는 느낌은 아닐 거고 익숙한데 뭔가 조금 스킬풀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거예요. 다항식을 나눗셈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나눗셈 정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넘어가시면 이제 이 부분 있죠? 1.1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용어를 여러분이 모르셔도 되는데 편의상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결국은 어떤 숫자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볍게 얘기해 볼게. 너네 미안 반말해서 미안해요. 7과 4가 같다. 이건 미친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두 개를 좀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입장에서 보면 두 개는 어때요? 숫자가 같은 건 아니지만 너네 두 개가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1로. 그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우리 옛날에 도형 배울 때 이렇게 3개 쓰면 합동이라고 쓰잖아요. 실제 숫자에서도 합동이라고 불러요. 대신 누구에 대해서 합동이냐를 쓸 때 이 영어는 그냥 몰라도 됩니다. 모듈러라고 읽는데 그냥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를 쓸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아마 경시나 이런 걸 한 친구는 이거를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해하기 쉽죠? 왜? 7을 3으로 나눈 나머지와 4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에서 뿐만이 아니라 식에서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것 중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 개가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는 두 수를 만약에 빼봐. 그럼 얘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고 얘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야. 그럼 나머지가 상쇄되니까 결국 이 친구가 뭐가 돼요? 아까 모드라고 썼었던 그 숫자의 배수가 되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똑같은 말이냐? A 합동 B가 모듈러 3과 A 빼기 B가 이 친구의 배수다는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거를 숫자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럼 잘 봐.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담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F1X와 F2X가 합동인데 얘에 대해서 합동이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GX로 나눈 나머지와 이 친구를 GX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어떤 얘기랑 똑같다? 한 식에서 다른 식을 뺀 결과가 이 GX가 뭐가 된다? 우리 식에서는 약수, 배수란 말을 잘 안 쓰죠. 인수라는 말을 쓰잖아. 얘가 인수가 된다 이런 얘기. 우리 문제에서. 넘어갈게요. 용어 정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이 두 번째에다 이제 별표를 좀 쳐주시고 하나 정도 쳐주시고 이걸 이해하면 사실상 나머지 정리나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쉽게 해결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진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fx를 g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 rx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잘 봐. 아까 내가 말하기를 이 fx라는 친구와 이 rx라는 친구를 1로 이렇게 넘겨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gx랑 qx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두 수를 뺀 게 저 친구들이 인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담고 있냐? 이 fx라는 친구와 나눴을 때 나머지 자체가 합동이라는 얘기죠. 누구에 대해서? 나누는 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 fx와 이 rx라는 이 두 개의 친구가 이 gx로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많이 봤을 거야.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죠. 옛날에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문제집 보면 항상 뭐 x-1의 제곱으로 나눴대. 그래서 뭐 qx가 되고 뒤에 있는 이제 나머지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봤죠. 그럼 우리가 일단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 rx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친구는 ax 더하기 b라는 1차식의 형태로 생겼구나 알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항상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를 주냐면 fx는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이다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4이다를 하면 이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안 나와. 그쵸? 근데 그때 어떤 방법을 쓰면 된다?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는 거야. 잘 봐요. 얘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x-1 곱하기 qx 이렇게 되죠. 그럼 얘를 어떤 시선으로 보면 되냐? x-1을 나누는 수로 보면 x-1로 얘를 나눈 나머지와 x-1로 얘를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친구를 x-를 한 번 더 나눠줬을 때 나머지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라는 말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 큰 식을 뭐로 대체할 수 있다? rx라는 나머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이미지를 좀 도식화해놨죠. 한마디로 이 fx 나누기 gx를 나눈 나머지는 이 rx에서 gx를 나눈 나머지가 똑같다. 근데 선생님 rx는 나머지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처럼 어때? 이런 경우는 얘로 나눴다고 가정을 하면 얘를 나머지라 볼 수 없죠. 왜? 얘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인데 얘는 나머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런 경우에 뭐 하면 된다? 이 뒤에 있는 친구를 한 번 더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걸 설명을 하고 바로 한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문제 보세요. 문제 아니라 이걸 보세요. 강의를 오랜만에 해서 목이 자꾸 갈려.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집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조용히 있어요. 항상 조용히 있고 말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어디 나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목이 막히네. 진행해볼게요. 잘 보세요. f1x와 f2x를 항상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나누는 식이 두 개만 안 돼. 그럼 다 깨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gx로 나눈 결과랑 hx를 나눈 결과를 융합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 식으로 나눈 결과는 얼마든지 융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f1x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거에 나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원래 나머지에다가 그냥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10차식이 있어. 10차식이. 근데 10차식을 어떤 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차식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친구의 나머지를 구할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나머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어떤 식 두 개를 더하거나 빼가지고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알고 있던 각각의 나머지를 더하고 빼서 나머지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한 거죠.
당연히 어디서 성립해? 곱해서도 성립해요. 그럼 꼭 이런 친구도 있어. 한두 개 알려주면 꼭 지가 멋대로 응용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f1x 나누기 f2x로 나머지 나누기 나머지 하면 말이 안 되죠? 왜? 이 친구는 뭐가 아니야? 다항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항식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여전히 다항식이지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은 다항식이라고 일반적으로 하지 않죠. 얘가 이제 우리가 수학하에서는 유리식이라고 불리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1, 2, 3, 4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 결국 f1x나 f2x나 원래 함수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누구로 대체해도 된다? 걔네들의 나머지로 대체해도 된다는 소리야. 나누는 식이 뭐하다면? 똑같다면.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1번 있죠? 1번이 아마 웬만한 친구들은 그 1번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할 거냐면 다항식 f1x? 우리 습관되는 거 있잖아. 식 쓰는 거지. f1x는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q1x 2x 빼기 1. 오케이, 잘 썼어. 그리고 q2x는 x제곱 더하기 막 써. 열심히 씁니다. 근데 마지막을 봤더니 엥? 엄두가 안 나요? 왜? 식을 다 써서 저기다가 다시 3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뺀 다음에 다시 그 f3x까지 다시 곱해야 돼. 그리고 또 다시 걔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겠죠. 뭐 하면? 집에서 이제 뭐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 한 2시간 동안 구하면 구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이렇게 긴 친구들을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어. 근데 그 위에서도 여전히 다 누구로 나누고 있어요? x제곱 더하기 2로 나누고 있죠.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뭐로 계산하면 된다? 합동으로 계산하면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여기 f1x 있죠. 그냥 f1x를 쓰지 말고 누굴 쓰면 되는 거야? 2x 빼기 1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계산하는 거는 3 곱하기 2x 빼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f2x 대신에 누굴 쓰면 돼? 걔를 x제곱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인 3x 빼기 4를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두 개가 똑같은 건가요? 똑같은 건 아니죠. 우린 지금 뭘 계산한 거야? 나머지가 똑같다고. 나머지가. 그리고 얘네를 닫아. 중간으로 닫아. 곱하기 f3x 대신에 누굴 쓰면 돼? 제로 나눈 나머지인 4x 빼기 5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제로 마법이 벌어집니다. 왜? 이 친구 계산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1창이 날아가죠. 6x 빼기 6x 날아가고 마이너스 3 플러스 8 뭐가 돼? 5가 되죠. 그럼 결국 우리가 계산한 건 뭐만 계산하면 돼요? 5 곱하기 4x 빼기 5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몇 차식? 1차식이죠. 2차식으로 나눴지. 끝났네. 그냥 답이 뭐야? 5 곱하기 4x 빼기 5가 그냥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나하나 다 썼어. 그러면 문제점은 뭐다? 못 푼다가 아니야. 정리를 해야 돼. 식을 막 x제곱 더하기 2로 싹 다 묶어갖고 정리해서 뒤에 뜨르르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뭐 하면 된다? 아, 나누는 식이 다 똑같으면 원래 식 대신에 나머지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차함수 최대 최소 파트를 하고 그리고 오늘 공개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학교 기출을 풀어보셨으면 제일 객관식 마지막 문제 또는 서술형 마지막 문제가 항상 이차함수 문제예요. 이차함수 문제 파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랑 범위에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직선과 이렇게 만나는 거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만나는 거 조사하는 거는 이제 그 중요성보다 이 최대, 최소 중요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다뤄볼게요. 네. 일단 얘부터 한번 잠깐 볼게요. 설명을 거기 써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최고난도 유형에서 나오는 문제는 함수가 계속 일직선대로 주어지지가 않고 중간에 한번 끊어가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는 베타라는 친구를 기점으로 함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가 바뀌게 되면 되게 못생겨지잖아요. 갑자기 이 지점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던 친구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생각하는 거야. 아, 너 너무 못생겼어. 하지만 파악은 해줘야 돼요. 이 친구가 무조건 최소라는 건 아닙니다. 항상 뭐 최소인지 의심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 꺾이는 지점에서는
범위에 포함됐을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최소값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최대값은 될 수 없는 친구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하느냐. 이런 지점이 보이면 표시를 해두는 거야. 어떤 표시? 너는 최소값의 후보구나 라고 표시를 미리 해두고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중요한 게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도 중요하죠. 왜? 시작하는 지점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 위에서 쭉 내려왔으면 여기가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가 되고? 최소가 되고. 반드시 최대 최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꼭지점이나 이런 점처럼 꺾이는 지점이 없으면 이 친구들도 충분히 뭐가 될 수 있다?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후보가 되는 거야. 그냥 후라고 쓸게요. 후. 너도 후야. 근데 얘는 최대값일지 최소값일지 모르겠어. 그래프의 개형 따라 다르니까. 근데 이 지점은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게 이 그래프도 이차함수 그려놨고 이 그래프도 이차함수를 그려놓은 거거든요. 대신 범위 때문에 잘린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지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꼭지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차함수의 꼭지점. 근데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엄청나게 강력한 친구야. 왜? 범위에 포함만 돼 있잖아요. 이 친구는 무조건 최대값의 후보야. 무조건 최대값의 후보죠. 왜? 혼자 우뚝 솟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옆에 있는 그래프는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따질 필요가 없다야. 그럼 지금 이 그래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최대값, 최소값 후보는 딱 몇 개밖에 없는 거야? 4개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양끝점. 그리고 꺾이는 점.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이. 그리고 이차함수의 꼭지점. 무조건 이런 최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이런 포인트를 파악을 하고 가야 돼요. 이거 파악 안 하고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뭐야? 뭐 최소 뭐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최대가 될 수가 있고 최소는 무조건 될 수 없는 친구. 이 친구는 최소가 될 수 있지만 최대는 될 수 없는 친구. 이런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없었다. 그럼 무조건 양 끝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밑으로 갈게요. 1.2, 1.3을 보면서 꺾이는 지점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차함수를 어떻게 관찰할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정규 수업이었으면 거의 한 타임 내내 진행되는 내용을 압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빨라. 실제 수업할 때 이렇게 빠르진 않고요. 잘 보시면 이제 이차함수 같은 경우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A가 0보다 클 때를 볼 겁니다. 그럼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뭐라고? 이렇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범위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근데 글씨의 포인트를 잘 봐. 뭐를 구하겠다? 최대값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너를 경계할 필요가 없겠구나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꼭지점이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 들어가 있거나 말거나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지점은 죽었다 깨어나도 최대값이 될 수가 없거든. 그럼 우리는 딱 몇 개로 쪼개주면 되냐? 상황을 2개로만 쪼개주면 됩니다. 어떤 케이스? 이거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꼭지점이 포함하거나 안 포함하거나 상관이 없이 양 끝점이 어느 쪽이 크냐만 따지면 돼. 그럼 약간 이렇게 시선 볼 수 있겠죠. 얘가 점점 미끄러져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언젠가 딱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그 바뀌는 지점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양 끝점이 꼭지점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 포인트가 지금 뭐가 바뀐 지점이야? 최대값이 바뀌는 포인트인 거야. 원래는 누가 최대값이었죠? 알파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야. 얘는 베타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이잖아요. 근데 이 지점이 알파 되고 이 지점이 베타가 되면 딱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2개가 다 최대값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최대값, 최소값이 최대값이 2번 바뀌는구나. 아니 1번 바뀌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뭘 알아야 돼?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됐을 때가 최대값이 가장 뭐 할 때? 작을 때예요. 왜?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얘가 돼버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얘가 돼버리잖아. 근데 평형 상태가 됐을 때 어때요? 이 부분이 최대값인데 내가 따진 최대값들 중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작은 포인트겠죠. 최대값은 그래서 몇 개만 따지면 돼? 2개만. 꼭지점의 포함 유무는 상관이 없다. 그냥 어떤 걸 기준으로 처음부터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해. 이 그림 그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왼쪽 끝점은 K고요. 오른쪽 끝점은 K 플러스 입니다. 근데 여기는 꼭지점은요 0이에요. 그럼 바로 나왔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거만 조정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그럼 선생님
최소값은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최대값을 접근할 때랑 최소값을 접근할 때는 엄밀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태도로 찾다 보면 나오겠지. 이게 아니라고. 다시 볼게요. 최소값은 뭐가 중요해요? 꼭지점이 중요해.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최소값은 꼭지점이야. 그럼 어때?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과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순간을 쪼개야 되는데 안 포함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왼쪽에서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와 오른쪽에서 포함하지 않는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를 세 가지로 쪼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얘는 지금 이렇게 사실 평형하게 그렸지만 그냥 이렇게 그려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누굴 따질 때는 최소값을 따질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총 세 가지 케이스로 쪼개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이렇게 많이 쪼개는 연습을 해왔을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소값일 때가 아니라 최대값일 때는 이렇게 쪼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양 사이드가 누가 더 큰지만 따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프린트엔 나와 있지 않지만 화면을 볼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얻어낼 수 있는 결과가 뭐냐? 그림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수학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좀 이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왜냐면 이렇게 시야로 보면 이거 직접 그린다 생각해보면 이게 뭐야? 직접 그리면 저게 같은 게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잘 보세요. 구간의 길이가 일정할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제에서 봤을 때 이런 경우 있죠. k-2보다는 크거나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구간의 길이는 몇이죠? 2잖아. 2. 근데 k가 변함에 따라서 그 구간이 막 이동되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럼 실제로 그 구간이 이동될 때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찍어서 그 차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직각삼각형으로 나타나는 밑변의 길이는 똑같지만 어떻게 돼? 높이는 더 커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꼭지점이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는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언제 제일 커져요? 모르겠죠. 실제로 없겠죠. 왜?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쭉 가면 무한히 커지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뭘 주어질까요? 언제 제일 작아지냐가 포인트겠죠. 그럼 얘가 점점 일로 오는 거야. 누구로? 꼭지점을 향해서. 그럼 일단은 꼭지점까지 포함까지는 왔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최대값, 최소값 따져봐? 라고 하면 여기 있는 최대값과 여기 있는 최소값의 차를 구하면 되는데 주어진 범위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다면 여기 있는 최소값은 지금 뭐가 돼요?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빼서 최소가 되려면 얘는 고정이니까 얘를 줄이면 되겠네? 아까 얘기했던 거. 어떤 상태일 때? 이렇게 평형 상태일 때. 정확히 이 두 개가 평형 상태일 때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뺐을 때 뭐가 된다? 제일 작은 지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출발하는 사람과 모르고 출발하는 사람은 시험장에서 아, 그 말이었구나. 늦어. 너무 늦죠? 10분 만에 깨달은 거야. 너무 늦는 거야. 미리 알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포인트들은. 그리고 실제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4가 되는 지점이 몇 개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런 포인트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차이가 4라고 해봐. 그러면 저 차이 있는 게 몇 개일까요? 딱 한 개겠죠. 왜? 이때가 최소라며.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차이가 저 차이보다 작아. 예를 들어 3이야. 그러면 제일 작았을 때가 3이니까 조금 더 미끄러져서 올라가면 4로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차 함수가 대칭이니까 몇 개다? 2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길이가 4면 저 반대편에 그대로 4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개인지를 따질 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얘를 기준으로 따져야 돼. 이 길이가 몇인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 길이가 저 4보다 커져. 6이야. 없겠죠, 그러면. 왜? 6에서 점점 커질 건데? 그런 식으로 미리 알고 출발해야 된다. 기억 속에 넘어야 되는 거? 대칭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가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두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1번과 2번 있는데 2번부터 풀게요. 여러분한테 한 3분 정도 시간을 줄게요. 디귿을 한번 풀어봐. 디귿. 3분. 너무 잔인해. 어쩔 수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풀게 시키고 약간 떨려요. 왜냐면 풀었어요. 쉬운데요? 이런 할 말이 없는 거야, 사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거죠. 내가 그냥 여기서 쉽게 풀어버리면 뭐야, 졸라 쉽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풀어보게 시킨 겁니다. 디귿만 풀어보자, 디귿만. 그만. 풀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디귿이라는 문제가 사실상 왜 여기서 끄는 거냐면, 당연히 이거를 제대로 완전 엄밀하게 개념까지 싹 다 푼다? 그럼 당연히 3분이 걸릴 수가 없어요. 훨씬 더 오래 걸리죠. 근데 이 문제가 실제 객관식이에요. 그럼 객관식 문제에서 내가 그 엄밀성을 따지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완전 정통 수학하기 때문에 엄밀하고 제대로 엄청 좋아요. 잘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를 들어 30분 동안 증명을 하면 뭐 할 건데? 그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많으면 6점이고 적으면 3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했을 때 이 디귿이라는 조건을 보고 아까 배웠던 그게 딱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얘기? 잘 보세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구간이 뭐하다? 일정하네? 맞죠? 구간의 길이는 뭐로 일정해요? 2로 일정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최대를 물어봤어요. 잠깐만. 타임. 왜? 지금 주어진 이차 함수 최고 차의 개수가 뭐야? 양수야. 아래로 블록하지. 좋아. 아주 괜찮아. 그리고 F형은 0이고 이거 해석해야죠.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죠? 축을 알려준 거죠. 2라고 알려준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포인트 X좌표가 2라는 거야. 괜찮죠? 뭐를 표시해야 된다? 얘는 최소의 후보가 된다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꼭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몰라. 하지만 얘가 들어가면 무조건 최소. 안 들어가면 없는 거고. 그럼 뭔 얘기냐?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최대를 물어봤잖아. 상관이 없어. 그럼 우리는 바로 표현해야 되는 게 뭘 표현해야 돼? 무조건 이 대칭을 그냥 만들어놔야 된다니까. 무조건이야 이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K-2가 되고 여기가 K 되는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끝났네? 2칸 차이 난다 그랬죠? 그럼 반으로 가라면 1씩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K 값은 지금 3이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K 값은 뭐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최대값 따지라 그러면 평형이 되는 최대값 포인트라 그랬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최대값의 최소값이래. 여기가 -2라는 얘기죠. 맞지? 평형이 될 때가 최대값이 제일 작아진 지점. 그럼 끝난 거야. 이거 이거 안 돼. 당연히 공부할 때 그렇게 공부하는 거 좋지. 근데 시험을 볼 때는 꼭지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아예 그냥 나가리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우린 바로 뭐로 가셔야 돼요? 주어진 식 fx -2라 그랬죠? 그럼 -2를 빼가지고 아예 뭐로 만드시는 거야? 인수정리로 식을 만드셔야죠.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고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 몰라. 그럼 뭐 아무거나 둡시다. P 이렇게 둘까요? 괜찮죠? P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뭐 대입하면 끝나죠? 여기 F0은 0 대입하면 끝나겠네요? 아직 조건 안 쓴 게 있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저 P 값이 나올 것이고 6을 대입하면 8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교훈은 뭐예요? 무조건 이렇게 풀자가 아니에요. 이 툴을 알아놓고 있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디귿은 맞는 부분만 딱 추출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물어보지 않고 야 GK를 그려봐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구간을 얘를 기준해서 이렇게 해서 그려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죠. 그 포인트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포인트만 알아내면 그냥 끝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이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풀기 시키면 짜증이 날 거예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냥 제가 하는 거 보시고 이 문제를 맞추자가 아니라 아마 오늘 준비된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수능에서 하는 거랑 매우 유사해요. 고3이 하는 거랑 매우 유사하고, 실제로 이 문제를 고3한테 갖다 준다? 제 생각에는 뭐 풀 수는 있겠지만 쉽게 풀진 절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고1에서 풀었던 그 개념, 내용은 조금 고3과 다르겠지만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고3의 어떤 문제랑 비교했을 때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가 한 대로 가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구간 체크해야죠. t부터 t 플러스 2 길이가 2죠. 먼저 체크해. 제한된 범위인데 몇이 차이 난다? 길이가 2씩 차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를 관찰하는 거야. 3이라는 포인트에서 바뀌고 있어. 그쵸? 근데 3보다 작을 때 이차함수거든요?
얘 꼭지점 x좌표 1이잖아. 그러면 3이라는 친구가 나오기 전에 여기 지금 이렇게 축이라고 쓸게요. 누가 있는 거야? 1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내가 경계라고 쓸게. 그럼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1이라는 지점에서 아래로 볼록한 밑에 있는 부분이니까 최소값이 후보야. 최대값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지점은 꺾인 점이니까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려봐야 돼. 3을 지나 또다시 2차 함수의 꼭지점 x좌표가 5죠. 그럼 얘는 또다시 5라는 지점에서 새로운 축을 맞이하게 되는 거니까 이 문제에서는 최대 최소는 일단 후보는 1, 3, 5를 대입했을 때 그 값들이 후보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범위가 뭐라 그랬죠? t부터 t 플러스 인데 그게 길이가 2라 그랬죠. 야, 이거 우연이야? 이죠.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얘네를 한 번에 다 포함할 수는 없어. 그렇죠? 왜 길이가 4니까 이렇게 두 개는. 그럼 포함을 해봤자 어떻게 포함한다는 얘기야? 겨우 1과 3을 딱 포함한다는 얘기고 그 범위가 지나가면 이렇게 사이, 이렇게 사이, 이렇게 사이 뭐 이런 식으로 포함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이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어. 그럼 이제 바로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야죠. 결국 2차 함수 고난도 문제는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쪼개져 있잖아요. 왼쪽부터 그리는데 그냥 이 그래프를 다 그려. 그리고 3에서 끊어. 그리고 지우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쟤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잖아. 여기가 뭐고? 1이고. 근데 3에서 끊겨야 돼. 그럼 과감하게 지워. 3에서 지우세요. 좀 더 이렇게 할까요? 그럼 이 지점에서 함수값을 알아볼게요.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죠? 아마 8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3보다 작을 때라고 생각 3은 없는 포인트야. 그럼 실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구멍을 빵 이렇게 뚫어놔야 되거든요. 왜? 3이 포함이 안 된 거잖아. 3보다 작을 때니까. 그리고 이 꼭지점은 굳이 좌표를 매기자면 1,0이 되겠죠? 지금까지 그린 그래프가 뭐가 된다? 2 곱하기 x-1의 제곱을 그린 거죠. 이어서 그립시다. 3부터 갈 건데 3을 대입하면 걔가 여전히 8이 되니까 이 부분은 색칠이 되겠네. 꼭지점이 5라 그랬죠. 그러면 뭐 얘랑 비슷한 라인에 있는데 함수값이 얘랑 다를 때죠. 왜? 5,4잖아. 그럼 우리가 그릴 때는 얘가 함수값이 0이고 얘가 함수값이 8이야. 그럼 한 이 중간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여기 있는 지점을 5,4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꼭지점이잖아. 뭐 하면 돼? 연결시켜 이렇게. 그럼 지금 그린 게 얘가 될 겁니다. 괜찮죠? 우리 2차 함수 나오면 항상 뭐 생각해야 돼? 무조건 대칭이야. 무조건 대칭? 무슨 얘기냐? 얘를 연결하잖아요. 이 점이 3이죠? 이 점이 1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지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y좌표는 8이 된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점은 x좌표 3, x좌표 5.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7이 되고 y좌표는 여전히 8이 되겠죠. 이 포인트 무조건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자? 이 t에 대한 움직임을 볼 건데 잘 봐야 돼. 문제에서는 그 m과 m의 차이가 4라 그랬죠. 각각의 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차이가 4인 게 궁금한 거야. 그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그래프의 움직임을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왜 하필 4일까? 문제를 볼 때 시선, 눈을 크게 떠야 돼. 눈을 크게 떠야 돼. 8이라는 숫자 보이고 4라는 숫자 보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범위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얘가 최대값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면 최소값은 무조건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최대값이 되면 4라는 지점에서 최소값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지점을 포함하고 있으면 4가 최소값이 되니까 8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t와 t 플러스 2가 이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왼쪽 순간부터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는. 근데 여기서 딱 아까 내가 보여줬던 이 부분을 왜 보여줬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거 있죠. 왜 보여줬냐면 구간이 일정하죠? 잘 봐. 남들은 t와 t 플러스 2를 빼가지고 4가 되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잘 봐. 여기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8에서 0 빼면 몇이죠? 8이지.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8보다 더 커지겠죠. 한마디로 꼭지점을 왼쪽으로 벗어나는 범위를 구하면 절대 4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 뭐부터 따지면 되냐? 얘부터 따지면 된다는 거야. 어떤 거야? 여기가 포함되는 포인트부터 따지면 된다는 거야. 누구를 최소라고 인정을 하고 0을 최소라고 인정을 하고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0이 최소야. 그럼 첫 번째 최소가 0이니까 최대값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 4라 그랬잖아. 근데 이럴 순 없지? 잘 봐, 잘 봐. 여기 x좌표 1인데 여기 좌표 5잖아. 갈 수가 없죠. 그럼 가장 가까운 포인트 4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여기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봐야겠네. 왜? 여기 있는 라인들이 다 y좌표가 4일 테니까. 그럼 실제로 여기 있는 지점에 y좌표가 4인 거는 알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지점에 y좌표도 4인 걸 알고 있어요? 이 x좌표를 구하려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뭐 해야 돼? 방정식 계산을 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해봅시다. y좌표가 4가 되는 그 지점을 발견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 1로 돌아가서 3 전일 때 4가 되는 x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가 쉽네. 조금 루트라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 어떻게 하시면 돼? 양변 2로 나누시면 x-1의 제곱이 뭐가 나와요? 2가 나오죠? 제곱해서 2가 나온다는 소리는 x-1 같은 경우는 풀마 루트 2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럼 결국 x에 해당하는 거는 1에서 풀마 루트 1을 하면 된다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네. 여기 있는 포인트는 1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 있는 포인트는 1 플러스 루트 2란 소리네요. 그럼 잘 봐. 이쪽과 이쪽이 이제 뭐가 되면 돼? 끝점이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최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왼쪽 끝점을 t라고 했죠. 우리 문제에서. 왼쪽 끝점으로 누굴 두면 되는 거야? 얘를 두면 되는 거야. 얘를 두면. 그러면 1 마이너스 루트 2가 첫 번째 t 값이 되는 거죠. 어떤 t 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4가 되도록 하는 t의 값. 그리고 두 번째. t 플러스 2가 오른쪽 끝점이라고 그랬죠? 이 지점이 오른쪽 끝점이 되더라도 여전히 4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t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지점도 찾으셔야 된다? 1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점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가 왼쪽 끝점이면 안 돼요? 그럼 어디로 넘어가요? 얘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쪽이 왼쪽 끝점일 때랑 이쪽이 오른쪽 끝점일 때가 최대값을 뭐로 가질 것이다? 8을 가질 것이다. 아니, 8이 아니야. 4를 가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왔습니다. 이거 t값 구할게요. t값 구하시면 양변을 2를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되시겠죠. 그럼 이제 새로운 여행을 찾아야지. 왜? 얘를 이제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무조건 포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가 되니까? 최대가 되니까 최소값으로 누굴 찾아야 돼? 4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우리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왼쪽 끝점으로 뭐를 취하면 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끝점으로 1 플러스 루트 2를 취하고 그리고 오른쪽 끝점으로 얘를 취하면 되는데 주의할 건 있어. 뭐가? 5라는 숫자랑 3이라는 숫자가 2보다 커지면 안 되는 거잖아. 왜? 2를 벗어나면 안 되는데 운이 너무 좋아. 3과 5야. 딱 어때? 3과 5를 딱 포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른쪽 끝점인 얘가 5가 된다. 그래서 얘도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얘도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누굴 포함할 수밖에 없어? 얘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거죠. 4를. 얘를 이제 뭐라고 인정하고? 최소로 인정하고 가는 거야. 그럼 최대가 또다시 뭐가 되면 돼? 8이 되면 되죠. 그럼 선생님, 여기가 왼쪽 끝점이고 이쪽이 오른쪽 끝점이 되면 되는 거네요?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이미 아까 이거 따졌잖아.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따지는 거 뭐만 따지면 돼? 오른쪽 끝점인 t 플러스 2가 7이 되는 것만 따지면 끝난다. 그래서 결국 t 값이 5가 나옵니다. 총 몇 개? 5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미 우리가 뭘 밝혔어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차이가 4가 되는 걸 밝혔죠. 그럼 꼭지점으로 또 멀어진다는 소리는 뭐야? 이 차이가 점점 더 커진다는 소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다 끝점은 4가 된 포인트는 없을 것이다. 포함된 케이스가 총 5개가 돼서 다 곱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설명할 때 되게 길게 했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하잖아. 마치 우리 처음에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 생각해봐. 위에서 아래 거를 곱해서 뺀다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말 필요한 과정 아니잖아. 그냥 너네 알아서 상 곱하고 이거 곱하고 막 하잖아. 똑같은 과정이에요. 실제로 숙달이 되면
가까이서 말 필요 없이 그냥 최소? 오케이. 그러면 0이니까 4 찾아. 찾아. 풀어. 오케이. 입력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풀게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마 푸시면 아마 이 문제를 제시했을 때 대부분은 아마 길게 걸리면 혼자 풀면 이제 혼자 고민하면 20분 걸리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 20분이 뭐야. 못 푸는 일도 많아. 하지만 이런 유형이 숙달되다 보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익숙해져서 접근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뭐 사실 아까 있던 그 문제를 소개하고 싶지만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것보다 중요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너무 길면 지겹잖아. 또 저기서 듣고 왔는데 내가 첫 시간이었으면 했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